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는 지금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18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 명상 시간에는 윌리엄 워드월스의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목요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에다가 고용시장도 견조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APEC 서밋, 즉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세계화에 반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비판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일본 경제가 3분기 중에 경제 성장률 0.2%를 기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3% 성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 오다가 최근 AI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달러 인덱스가 지난 목요일 167.7을 기록해서 2년 내 최고치를 갱신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의 연장선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시는 윌리엄 워드월스의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해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Powell says the Fed doesn't need to be in a hurry to reduce interest rates. CNBC 뉴스 보시죠. 지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목요일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야 할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죠. 파월 연준 의장은 현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즉 2분기에 3%, 3분기에 2.8%로 세계 주요국 경제에 있어서도 베스트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고용시장도 견조한데요. 10월에 일시저조한 고용은 허리케인과 자동차 파업으로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물가도 안정적인데 중기적으로 중앙은행 목표 2%를 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약간의 상승 업틱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하고 그리고 코어 PC는 2.8%로 예상보다 높았다는 거죠.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라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패드워치 트래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패드워치 트래커로 본 연준 금리 예상입니다. 현재 4.5에서 4.75%로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가 정해져 있죠. 한 달 후인 12월 18일 FOMC 회의에서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 확률을 보면요. 지난 주말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25bp 인하가 61.9%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동결이 38.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0bp 인하 확률은 0%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 확률과 비교하면요. 동결이 한 달 전에는 1.1%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38.1%까지 올랐고요. 25bp 인하가 24.3%에 불과했는데 이게 최다 확률인 61.9%까지 올랐고 50bp 인하는 한 달 전에는 74.6%로 4분의 3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는 50bp 인하는 확률이 0입니다. 연준 의장의 한마디의 힘을 느낄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신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APEC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의 동향, 그리고 새로 집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보호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아테아 회의, APEC 정상회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중국 시 주석이 세계화에 반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호주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사전 예고한 거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60% 이상, 그리고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10 내지 20%의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요, 최근에 경제 개방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개방 산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등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일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보통 비자 면제는 리시프로컬하게 서로 상의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인들의 중국 비자를 면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내 프리 트레이드 존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의 폐쇄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개방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 주석은 이번에 기업인 수백 명을 대동해서 지난주 에이펙 회의에 참석하고, 이번 주에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와의 무역 협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미국 농산물 수입 대신에 남미 농산물, 대두, 옥수수 등을 대체 수입한다는 뜻도 같죠. 그리고 최근에 추첨했던 원벨트 원로드 1대1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퍼루의 창카이 항구 투자가 있었죠. 퍼루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연간 45억 불 수출, 그리고 8,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이 사업이 군사적 목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6년 에이펙 서밋 회의를 유치하였습니다. 내년에 한국, 우리나라에서 2025 에이펙 회의가 개최되는데, 2026년 중국 회의까지 겹쳐 2년 연속 동아시아에서 개최됩니다. 네, 여기서 트럼프 재집권과 중국의 대응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먼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보복 정책을 하겠죠. 반면에 여타 국가의 무역 확대는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영향력이 크게 되겠죠. 무역 확대를 통한 우호국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세계 무역 등 국제 협력 관계에서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커질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파리 협정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미국 비난이 증가하겠죠. 우방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CNBC 보도에서 트럼프가 세계 기후변화 관련 리더십을 중국에 넘겨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제 생각에 트럼프의 유니래터럴리즘, 일방주의적, 그리고 보호주의적, 프로텍셔니즘이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방국의 이탈은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에 아주 악재가 되겠죠. 네, 두 번째 단시는 일본의 3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연율은 0.9% 성장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분기 대비 성장도 하고 역성장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보이죠. 3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0.3%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한 데 비해서 그래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게 다행이죠. 일본 경제 성장을 지출 부문별로 보면요, 소비는 약간 증가하고 설비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기사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은행의 입장을 보면은 7월에 이제 금리를 인상했죠. 0.1에서 0.25%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GDP 발표가 소위 그럭저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이 기도하던 금리 정상화, 즉 추가금리 인상 여부는 이제 불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추가금리 인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죠. 연내 추가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3마일 원자력 발전소는 40년 가동 후에 2019년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 사유는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거죠. 거기에다 그 전에 3마일 2호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AI 산업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원자력 산업의 그 전환점, 업계의 그 운명을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되겠죠. 이 원자력 발전소의 현 소유주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사인데요. 미국 내 94개 원자로 중에 21기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내 최대 원자로 그룹입니다. 이 회사는 발전소를 2028년에 재가동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100%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망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재가동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재가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6억 달러로 계산하고 있군요. 이런 소식으로 동사 주가는 연초 대비 90% 상승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향후 20년간 이 발전소 생산 전력 전체를 구매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그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AI 기술 부문이 미국 전력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오른쪽 사진은 갈대숲에 뒤덮여 있는 현재 원자력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실행하는 서버 역할을 하는데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이죠. 근데 미국에는 원자력 재가동 추진 선례가 있군요. 홀텍 인터내셔널사가 미시간주 펠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 재가동하게 되는데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가동을 재개하는 원자로가 된다고 하네요. 홀텍사는 2030년대에 차세대 기술인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그 발전 용량이 2배로 커진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그 알파벳의 구글 등 AI 기술업계는 최근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자주 발표하고 있죠. 여기에 원자력 건설업 회사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나 원자력 발전 재가동에 대한 지속되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1979년 3마일 아일랜드 2호기 원자력 붕괴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인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최대 악영향이 미쳤죠. 사고 직후에 2호기는 해체 작업을 하였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인근 1호기는 2019년에 가동 중단해서 이번에 이제 재가동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근데 1979년 그 원자력 누출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1호기 재가동에 대해서 두렵겠죠. 그럼에도 발전소 입장은 미국 원자력 발전 산업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운영 표준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재가동 시에 3,400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고 주장하네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은 무엇보다 안정적 전력망 구축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호기 재가동 시에 60만 가구에 대한 그 전력 소비 충당이 되고요. 835메가와트의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망 운영업체 PJM에 따르면은 석탄 가동 발전소가 빨리 퇴역하면서 전력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039년까지 전력 수요가 40%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네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제조업 확장, 그리고 각종 산업, 그리고 운송에 지금 전기화가 많이 되고 있죠. 전기 자동차 등요. 한편 2030년까지 40기가와트의 발전이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현재 그 PGM 설치 용량의 약 21%가 폐기된다는 거죠.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단신은 지난 주말 미국 달러 인덱스가 2년 내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107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106.67로 끝났습니다. 오른쪽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보면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강 달러 요인으로는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를 얘기해야겠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강 달러에 치중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억제하기를 바라죠. 또 트럼프의 고관세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지난주에 나온 그 인플레이 CPI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온 거죠.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9월보다 0.2%포인트 높아졌죠.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미국 주가는 그동안 그 트럼프 트레이드로 상승해오던 것이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주중 S&P는 2.1% 하락하였고요. 다우는 1.2% 하락, 나스닥은 3.4% 하락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연준금리 인하 둔화 예상이 다시 심화됨에 따라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는 좀 둔화되었습니다. 10년물 수익률은 4.44%로 주간 13bp 올랐고요. 2년물은 4.33%로 주간 10bp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연준 금리 인하 예상 게임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군요. 네, 다음 주에는 크다란 이슈 없이 다소 한가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 S&P 그 PMI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건설 허가 등이 관심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발표도 있습니다. PMI 제조업 지수는 49.2로 약간 침체, 그러나 지난달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PMI 서비스는 55.1로 계속 소폭 상승세 예상됩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명시는 윌리엄 워즈워스의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인간 삶의 물질주의화 그리고 비자연화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시라고 하는데요. 좀 난해한 시더군요.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그 트럼프노믹스 시대가 재현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이 재차 둔화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 시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대응하며 살아야겠지요.